안녕하십니까. 닉네임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은진입니다. 대출도 공부를 해야 되는 세상인가? 상품, 발품 뭐 이런 거 좀 파시면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빚을 얻어서 뭐 대출을 받아서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게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수익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별로 이제 두려울 건 없어요. 근데 필요 없이 빚을 낼 필요는 없죠. 대출이 안 나올까 봐 미리 받아둔다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갑자기 생각도 못할 특별공급에 당첨이 됐는데 지금 계약금이 없어. 그런데 그럴 때 뭐 대출을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받는 게 저는 뭐 금리가 비싸더라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출 한도는요.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정해준 LTV라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넘겨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싶다. 그 LTV도 꽉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소득 두 가지를 다 보거든요. 대출 한도도 보고 그 다음에 소득을 다 봐요. DTI, DSR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대출 한도를 다 받으려면 집의 한도를 다 채우고 싶다 이러면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득이 부족해서 내가 LTV도 못 채운다 이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증빙은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가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세가 없잖아요. 기준가라는 게 높으면 당연히 그거의 비율대로 나가니까 당연히 대출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기준가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가가 어떻게 하면 높을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은행에서 감정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A은행 다르고 B은행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그냥 한두 군데 정도는 더 감정을 넣어보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따라서도 우리가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가의 가치는 이제 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좀 높은 그런 물건을 매입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제 감정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 정리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이제 소득을 잘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 시세가 없는 빌라나 뭐 상가 이런 거는 주변 거래 사례라든지 월세 이런 거를 조금 따져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가 정부에서 정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이하까지는 40%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40%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9억을 초과해서 15억까지는 이제 9억에서 15억 구간은 20% 해서 40% 더하기 2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조정 지역은 기본이 50%예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무주택자 70% 그리고 다주택자도 60%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매매잔금의 경우고요. 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받는 대출은 다주택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한도를 10% 줄여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 집의 일단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득 그리고 주택수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7월 달부터 바뀐 서민 실소유자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LTV 비율이 조금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 9억이 넘어서는 서민 실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9억까지 뭐 최대 4억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민 실소유자 조건이 된다면 가장 유리한 대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 지역은 8억까지가 서민 실소유자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최대 4억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LTV 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서민실수요자 조건은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 9천만 원까지가 서민실수요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애 최초인 경우는 최대 1억까지가 이제 소득 구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올해 계속 거기에 맞춰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갖는 그런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6억 8천에서 9억까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전부 4억에 나와요. 그래서 6억 8천짜리를 사도 4억이 나오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5억 8,500에서 8억까지가 전부 4억이에요. 그래서 5억 8,500짜리를 산다면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DTI는 60으로 규정을 해서 조금 좋을 것 같은데 DSR 규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DSR 40%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DTI가 별로 의미가 없이 DSR 때문에 소득이 좀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핸드폰으로 앱도 있거든요. 뭐 부동산 계산기 이런 앱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다가 식을 한번 넣어보고, 내가 소득이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부채가 얼마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겠구나 해서 계산을 해보고 DSR 40%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보험사 같은 경우는 DSR 50% 이내 들어오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DSR은 이제 원래 있었던 제도였어요. 근데 항상 DTI는 많이 들어봤는데 DSR은 좀 생소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있었던 규정인데 굉장히 느슨했단 말이에요. 뭐 DSR이 뭐 100, 200, 300 뭐 이렇게 봐주니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DTI만 이제 우선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DSR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2억 초과의 대출을 받으면 DSR 은행권은 40%, 그 다음에 이금융권은 DSR 50%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DSR 40%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아요. 특히 만기 5년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5년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그게 내 부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자까지. 그러니까 DSR 40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단기 대출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DSR을 좀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기가 보통 35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나눠서 갚아도 되니까 DSR이 굉장히 유리한 대출일 거고요. 아무래도 단기 대출이 있어요. 말씀드린 신용대출이라든지 학자금 대출, 차량 대출, 이렇게 만기가 짧은 대출들은 DSR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그런 단기 대출을 없애야 DSR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리가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 재작년에 받으신 분들이 뭐 2.5%대, 2.6%대 이렇게 해서 받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는 지금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 은행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조금 알려드린다면, 변동금리 보통 6개월 변동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변동금리 최저는 한 3.5에서 3.6% 사이 나와요. 그리고 고정금리라고 하는 그 5년 고정의 금리가 지금 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재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금리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출을 뭐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더 전세로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월세보다는 싸잖아요, 전세 대출이. 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어느 은행이 가장 저렴한지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뭐 주거래 은행을 엄청 좋아들 많이 하세요. 주거래 은행 가면 내가 마치 엄청 나를 싸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주거래 은행부터 알아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은행이 마침 그때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시기가 있어요. 영업상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은행이 뭐 제일 싸게 1년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전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한 은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옮기시면 돼요. 뭐 카드도 좀 옮기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맞춰준다면
조금 저렴한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특판이라고 해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서 좀 한시적으로 좀 금리를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그런 대출들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한시적으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한도도 좀 적고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딱 잡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대출 금리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품, 발품 뭐 이런 거 좀 파시면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냐면 대출을 처음 받는 분들은 은행 외에 대출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신용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대출을 받으면 일단 떨어져요. 1금융권에서 받아도 떨어져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세대출을 받는 분이 기존에 다 봤을 때 신용 점수도 상당히 높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실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용 점수가 60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분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셨어요. 신용점수 회사가 있잖아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상환을 하면 그 신용대출 상환을 하면 뭐 빠른 시일 내에 점수가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 그거 상환하고 무사히 대출이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1금융권이라고 해서 뭐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고 그런 거 아니고요. 2금융권이라고 해서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저희가 그냥 좋은 은행, 좋은 보험사 잘 선택을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대출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변동금리를 선택한다는 거는 금리가 더 이상 급격한 상승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고르는 거고 고정금리를 선택한다는 거는 금리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예측한다는 거는 저희가 뭐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이거를 고민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결정은 사실은 본인이 하는 게 맞고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보통 2년이에요. 그쵸? 그러면 6개월 변동을 해도 금리가 3번밖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3번을 바뀐다고 해도 뭐 1% 이상 올라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재 전세대출에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의 차이가 한 0.7%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0.7%나 더 주고 그거 위험을 땡겨서 지금 고정금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그냥 오르는 만큼 할 건지. 그래서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냥 변동금리를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을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부 대출이 아무래도 가장 조건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 대출이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세에서는 이제 버팀목 전세라는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디딤돌, 그리고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 뭐 이런 종류의 대출들이 이제 정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그 정부 상품은 일단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돼요. 무소득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소득이 높아도 안 돼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기본 7천 이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합선 소득이 뭐 7,500이야, 8,000이야 막 이러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에 따라서 그 소득 기준이 조금 달라요. 아이 한 명당 뭐 1,000만 원씩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득 기준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뭐 정부 상품은 좋은 게 장기 고정금리예요. 예를 들면 30년 고정금리, 40년 고정금리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정금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집값도 기준이 있어요. 그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억을 넘게 되면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값도 내가 따져봐야 되는데 매매가하고 KB 시세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만약에 뭐 내가 매매는 6억 이하로 했는데 KB 시세가 높다 이러면 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 정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일반 그 은행에서도 좋은 상품이 많으니까 뭐 너무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난 6억 이하를 사야 돼 뭐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내가 그 조건에 맞는다면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요건이 있어요. 일반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전입 조건은 있지만 뭐 언제까지 살아라 이런 조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오래도록 사실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매매잔금인 경우에 추가로 집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주택이 늘어나면 보금자리론을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혹시라도 이제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사고 앞으로 뭐 다른 뭐 집을 살 계획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그런 상품이에요. 대출도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세상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금 공부를 해서 내가 뭐 35년 동안 대출을 이용을 할 때 금액을 아낄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은행에서는요, 그 대출 한도가 무조건 40%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40%에서 방을 하나 빼게 돼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방 하나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 왜 방을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빠른데 일단 방을 하나 빼는 게 대출 한도예요. 근데 사실 지금 대출 한도도 40%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5천만 원을 또 빼버리면 한도가 너무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방 빼지 않고 최대로 받고 싶다, 40% 받고 싶다 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는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MCI라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의 일종이니까 누군가는 보험료를 내야겠죠. 그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 은행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40%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은행 부담이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는데 모두 MCI를 써버리면 그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대출 한도 5천만 원 줄이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왜 한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은행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금리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 가장 좋은 거는 최근에 대출 받은 분한테 조언을 한번 받는 것도 제일 좋고요. 그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은요. 그냥 내가 뭐 필요해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에 조금 보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법으로 막은 거는 뭐였냐면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규제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은 1년 동안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은 집을 살 분들은 최대 1억까지만. 그러면 어느 거를 먼저 받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결국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먼저 받아도 어차피 잔금 때 쓸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신용대출만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그냥 신용대출 먼저 받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집을 사야 될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많이 받아놨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계산을 하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신용대출을 얼마까지 줄이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은행에서 나오는 조언대로 줄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신용대출이 너무 많아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지금 보험사 같은 경우는 DSR 50%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보다 10%가 높아요. 그 10%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용대출이 너무 많아서 DSR이 안 받는다. 그런 분들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셔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퇴거 자금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본인이 예전에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입주를 할 시기가 다가온 거죠. 세입자가 이제 나가고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이 상당히 커요. 전세가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목돈을 지금 마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한도는 얼마냐면 그 지역에 LTV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9억짜리 집이면 3억 6천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세가가 4억이야.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게 대출 한도예요. 그래서 3억 6천이 대출 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거꾸로 3억 6천의 LTV가 나오는데 이게 월세가 끼어 있어가지고 뭐 2억에 50만 원이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2억이 대출 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낮은 게 대출 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유한 집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년에 1억까지밖에 대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외를 두는 게 바로 전세 퇴거 자금이에요.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LTV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DSR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전세 퇴거 자금에서는요, 이제 그 15억이 초과되는 집도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매 잔금으로는 10억이 초과되는 투기 가열지구의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거든요. 하지만 전세 퇴거 자금은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가능한 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언제 샀는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그거를 좀 따져보고 세입자 내보내는 데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장에만 올인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투잡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조그맣게 아주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작은 사업체, 뭐 조그만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뭐였냐면, 직장은 다니고요. 공간 임대업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공간 임대업 그 스터디 카페 이런 거잖아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건 임대가 아니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권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라도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를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LTV가 40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업자 대출로 가게 되면 LTV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상가를 매입을 하셨는데 본인 자금이 좀 부족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공담이라고 해요. 공동으로 담보를 잡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아파트도 같이 담보로 제공을 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사실 아파트라든지 뭔가 담보를 제공을 하면 내가 금리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만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신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 이상의 대출을 원하게 되면 신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신용 부분은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파트가 공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담보가 넉넉하기 때문에 신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금리를 낮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은행에서 다 조언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 담당자도 또 잘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원의 그 적극적인 의지가 좀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그 지점에서 사업자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지점에 가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금리도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저희 지점은 사업자 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은행은 각각의 지점이 각각의 영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은행이 전 지점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이제 원활한 그런 지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기는 한데 그것도 역시 발품을 좀 팔아보셔야 될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더 잘 아세요. 여기 지점은 되게 적극적으로
원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발품을 팔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